뇌졸중. 뇌가 바람을 맞기 전에 미리 예방하세요. 뇌졸중은 우리나라 60세 이상 사망 원인 1위이자 전 세계적으로도 단일 질환으로는 사망 원인 1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생존에도 신체 마비, 언어장애 등 치명적인 후유증이 남을 수 있는 무서운 병이다. 뇌졸중은 전 세계적으로 사망 및 성인 장애의 가장 중요한 원인 질환으로 알려져 있다. 전 세계 인구 6명 중 1명은 자신의 일생 중에 뇌졸중을 경험한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2초에 1명씩 뇌졸중 환자가 발생하고 6초에 1명씩 뇌졸중으로 사망하고 있다. 세계보건기구의 2004년 보고서에 따르면 매년 전 세계적으로 1,500만 명의 뇌졸중이 발생하여 500만 명 이상이 뇌졸중으로 사망하며 약 500만 명은 뇌졸중으로 인한 심각한 장애를 가지고 살게 된다고 밝혔다. 그리고 뇌졸중 유병률은 약 3천만 명에 이르며 전 세계 인구 사망 원인의 약 9.7%가 뇌졸중이었다. 인간의 뇌는 뇌동맥을 통해 들어오는 혈액으로부터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받는다. 그런데 어떠한 이유로든 뇌혈관이 막히거나 터져서 뇌로의 산소와 영양분의 공급이 부족해지면 뇌가 손상된다. 이로 인해 나타나는 신경학적 증상을 뇌졸중이라고 부른다. 한의학에서는 뇌졸중을 중풍 혹은 이를 줄여서 풍이라고 지칭한다. 중풍의 증상은 태풍과 같은 바람에 맞은 형태이며 뇌졸중은 뇌가 갑자기 적중되었음을 의미한다. 즉, 뇌졸중 혹은 중풍은 갑자기 쓰러져 의식장애를 일으키고 반신불수가 되는 등의 고통스러운 장애가 마치 자연계의 거센 태풍에 직격탄을 맞은 것과 같다는 의미이다. 그래서 아마 연세가 좀 있으신 분이라면 뇌졸중이란 단어보다 중풍이 더 익숙할 것이다. 그러나 나는 노인이 되면 반드시 뇌졸중에 걸릴 것이라는 막연한 두려움보다는 뇌졸중이 어떻게 오고 전조 증상은 어떠하며 미리 예방하기 위해서 각자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뇌졸중은 치매와 함께 건강한 사람들도 평소에 가장 신경을 많이 쓰는 질병들 중에 하나이기도 하며 다른 질병들도 마찬가지겠지만 뇌졸중이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에게도 큰 피해를 준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필자에게 뇌졸중 조기 진단을 비롯해 예방 및 치료를 받으러 오는 모범생 어르신들이 많다. 이것은 정말 두 손 들고 환영할 아주 바람직한 현상이다. 호미로 막을 일을 굴착기로도 못 막는 일이 뇌졸중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많은 분이 병원을 찾아 뇌 관련 질환은 물론 노인성 질환을 호미로 막는 착하고 가성비 높은 행동을 하시지만 여전히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거나 귀찮아서 차일피일 예방법 학습과 실천을 미루시는 분들도 많다. 인구의 노령화와 더불어 뇌졸중의 위험성은 점점 더 커지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2019년 1년 동안 뇌졸중으로 진료받은 환자 수는 61만 3,824명이었다. 서구화된 식습관과 예전보다 우리가 오래 살게 되었기에 뇌졸중 환자 수도 시간이 지날수록 늘어날 것이다. 부디 이 책을 통해서 뇌졸중에 대해서 보다 경각심을 가지고 마음가짐과 음식, 생활습관을 개선하고 운동하면서 질병을 멀리하는 시간을 가지길 간절히 바랄 뿐이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뇌박사 박주홍의 뇌졸중 이야기입니다. 뇌졸중 전조 증상. 뇌졸중의 대표 전조 증상은 갑자기 말을 하지 못하거나 무슨 말인지 알아듣기 힘들며 한쪽 팔이나 다리에 힘이 없거나 감각이 없고 저려오는 것이다. 또 갑자기 심하게 머리가 아프거나 어지러우면서 한쪽 눈이 흐릿하거나 잘 보이지 않기도 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뇌졸중의 증상은 갑자기 찾아온다는 것이다. 실제 뇌졸중의 전조 증상은 일시적으로 갑자기 발생했다가 좋아지는 방식으로 나타날 때가 많아서 뇌졸중을 알아차리기란 쉽지가 않다.
그래서 미국 학계에서는 FAST라는 문자를 활용하여 뇌졸중의 증상을 일반 사람들에게 홍보하고 있다. 뇌졸중은 빠른 응급 조치가 필수인데 FAST는 뇌졸중 증상을 바로 인지하여 빨리 응급실을 방문해야 한다는 의미로 뇌졸중의 대표적 증상인 한쪽 얼굴의 마비, 한쪽 팔이나 다리의 마비, 말을 이해하지 못하거나 어눌해지는 언어 장애가 갑자기 발생할 경우 시간 골든타임 3시간 이내에 응급실에 도착해야 함을 다투어 응급실로 내원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미이다. 뇌졸중의 전조 증상과 관련하여 허혈성 뇌졸중과 출혈성 뇌졸중으로 분리하여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보도록 하겠다. 먼저 편측마비란 몸의 한쪽 부위의 근력 저하가 발생하여 운동 장애가 일어나는 증상을 말한다. 특별한 통증 없이 한쪽 팔, 다리의 마비가 발생하며 얼굴, 팔, 다리가 움직이지 않는 상태가 지속된다. 그리고 그 결과 수저나 컵을 손에 제대로 쥐지 못하여 바닥에 떨어뜨리게 된다. 그 다음 의식장애는 누군가 자신을 깨워도 제대로 일어나지 못하고 불러도 눈을 잘 뜨지 못하며 외부 자극에 의해 눈을 뜨기는 하나 앞에 있는 사람이나 사물을 제대로 알아보지 못하는 증상을 말한다. 게다가 이러한 부분이 심화되면 인지불능증으로 감각 정보 해석에 장애를 가지게 되는 실인증을 겪게 된다. 그 다음 증상인 언어 장애는 상대방의 말은 이해하지만 그에 대한 답을 제대로 하지 못하거나 혹은 상대방의 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 그에 대한 답을 아예 못하기도 하는 증상을 말한다. 또 말을 하더라도 유창하게 이어지지 않고 더듬거리거나 발음이 부정확할 때가 많다. 그리고 이러한 부분이 심화되면 언어를 이해하거나 구사하는 능력에 장애가 발생하는 실어증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병변의 위치에 따라서 글을 못 읽거나 못 쓰게 될 수도 있다. 그 다음 알아볼 시각장애는 갑자기 한쪽 눈이 안 보이거나 시야의 한 귀퉁이가 어둡게 보이는 증상을 말한다. 대뇌의 가장 뒷부분에 위치한 후두엽의 뇌졸중이 발생하면 반대쪽 시야에서 증상이 나타난다. 마지막 발음 장애를 뜻하는 구음 장애는 말을 하려고 해도 혀, 목구멍, 입술 등의 근육이 마비되어 정확한 발음을 할 수 없게 되는 증상을 말한다. 간혹 음식을 삼킬 때 장애가 동반되기도 한다. 출혈성 뇌졸중은 일반적으로 어지럼증, 두통과 깊은 연관성을 가진다. 순간 주저앉을 정도로 몸의 중심을 잡지 못하거나 심하게 어지러우며 몸이 한쪽으로 기울어져 제대로 걷기가 힘들어진다. 팔다리에 힘은 있는데 마음대로 움직임을 조절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게다가 어지럼증이 동반된 보행장애가 심화되면 몸의 한쪽이 마비되어 움직이지 못하게 될 수도 있다. 또한 출혈의 양에 따라서도 증상이 달라지는데 출혈의 양이 적으면 실신하는 일은 없지만 손발에 힘이 없고 말이 어눌해지면서 입이 돌아가기도 한다. 반대로 출혈의 양이 많으면 꼬집거나 때려도 아무런 반응이 없는 혼수 상태로 이어지기도 한다. 두통은 뇌출혈의 대표적인 전조 증상이다. 다만 오랫동안 지속된 만성 두통은 뇌출혈에 의한 뇌졸중의 전조 증상으로 보기는 어렵다. 일반적으로 뇌출혈의 경우 단순 뻐근함과 지끈거림 정도의 두통이 아닌 평소보다 몇 배나 심한 두통이 지속되기 때문이다. 특히 지주막하 출혈의 경우 증상이 심화되기 며칠 전부터 두통, 구토, 어지럼증, 일시적 반신마비, 언어 및 시야 장애 등의 전조 증상이 나타난다. 이때 출혈이 가벼우면 의식 장애 없이 심한 두통만을 호소하지만 출혈이 심하면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곧바로 사망에 이를 수도 있다. 그러므로 마냥 망치로 머리를 직접 맞는 것처럼 생전 처음 경험해보는 강도의 두통이라면 지주막하 출혈을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 또한 지주막하 출혈은 두통 외에도 사물이 명료하게 보이지 않고
두 개로 겹쳐 보이는 복시와 윗눈꺼풀이 늘어지는 안검하수가 발생할 수 있으며 경련과 같은 발작을 일으킬 수도 있다. 음식, 건강을 요리하다. 올바른 식습관을 확립해야 한다. 예로부터 식은 약을 넘어 만병통치약이라고 불렀다. 한의학에서는 의식동원이라고 하여 의학과 음식은 같은 뿌리라고 보았다. 음식만 잘 먹어도 뇌를 비롯한 온갖 질병을 예방하고 치료할 수 있다는 의미와 크게 다를 바 없다. 이를 반대로 말하면 올바르지 못한 식습관은 뇌졸중 등 뇌질환의 위험을 불러오는 중요한 요인 중 하나라는 의미이다. 우리는 뇌졸중의 회복과 예방을 위해서 건강한 식습관을 가지려 노력할 필요가 있다. 뇌졸중은 일단 발생하면 발병 이전의 상태로 되돌리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회복과 예방을 위해서 평소 건강한 식생활 습관이 매우 중요하다. 뇌졸중이란 거대한 질병을 식생활을 달리하는 것만으로도 어느 정도 회복하고 예방할 수 있다면 충분히 해볼 만한 도전이다. 뇌졸중 수술은 큰 수술로서 회당 1,000만 원 이상의 수술비가 발생하며 그에 따른 부가 비용까지도 발생한다. 물론 보험으로 충분히 처리할 수 있다. 그런데 대부분의 보험은 최초 1회의 한 해 수술비를 보장하는 게 대부분이다. 중요한 건 제대로 관리가 되지 않으면 뇌졸중은 언제든 재발할 수 있는 질환이라는 것이다. 스스로의 노력과 약간의 비용을 들여 수천만 원 이상의 비용을 아낄 수 있다면 꼭 해야만 하는 것이 아닐까. 내 건강에 좋은 식품 성분. 뇌졸중에 좋은 음식물을 소개하기 전에 몇 가지 성분을 알아둘 필요가 있다. 이 성분들은 뇌졸중에 직간접적인 연관성을 가진다. 우리 몸이 이 성분들을 충분히 가지고 있다고 해도 뇌졸중이 발생할 수 있지만 반대로 결핍이 발생한다면 뇌졸중 유발 확률이 상당히 높아지거나 후유증 회복이 더뎌질 수 있다. 레시틴. 레시틴은 그리스어로 노른자를 의미하는 레시토스로부터 유래되었다. 뇌세포나 신경세포의 주성분으로 뇌의 활동을 유지하게 하는데 뇌 전체의 20에서 30%가량을 차지한다고 알려졌다. 이러한 점 때문에 레시틴을 뇌의 음식물이라고 말한다. 레시틴은 신경전달 체계에서 중요한 인지질의 한 종류이며 두뇌 신경세포의 약 30%를 차지하는 성분이다. 콜린과 이노시톨 및 불포화 지방산이 결합된 복합 물질이며 부교감 신경계 말단 신경전달 물질인 아세틸콜린의 원료이기도 하다. 레시틴은 기억력 강화에 필수적인 성분이다. 치매 환자의 뇌에는 시냅스를 연결하는 신경전달 물질인 아세틸콜린이라는 물질이 감소하는데 아세틸콜린이 감소하면 기억이나 의지, 사고 등을 관장하는 대뇌피질로부터 신호가 잘 전달되지 않는다. 레시틴은 아세틸콜린을 구성하는 주요 성분으로 레시틴의 감소는 아세틸콜린의 감소로 이어져 뉴런과 뉴런의 연결고리 역할을 하는 시냅스에 신경전달 물질이 원활히 공급되지 못한다. 즉, 레시틴의 감소는 기억력 약화로 이어져 치매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 실제로 레시틴이 풍부한 그룹과 그렇지 않은 그룹의 기억력 격차가 약 25%에 달한다는 연구가 있다. 그런데 레시틴이 뇌졸중에 더 직접적인 연관성을 가지는 건 혈관에 미치는 영향 때문이다. 우리 몸에는 물에 녹는 수용성과 기름에 녹는 지용성이 있다. 과학 시간에 실험을 해본 사람은 알겠지만 일반적으로 물과 기름은 잘 섞이지 않는다. 그런데 이것을 가능하게 해주는 성분이 레시틴이다. 이를 유화작용이라고 부른다. 이로 인해 중성지방, 콜레스테롤 등 다양한 물질의 합성 분비 투과 등 인체 활동에 영향을 미치며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의 양을 유지해주는 기능을 한다. 레시틴이 부족하면 유화작용이 원활히 일어나지 않게 된다. 물은 물대로, 지방은 지방대로 모이게 되어 세포 내에서 별다른 화학작용이 발생하지 않는다.
풀리지 않은 지방은 혈관에 쌓이기 시작하고 사후에는 혈액이 원활히 흐르지 않을 정도로 혈관이 막히는 사태가 발생한다. 세포 내 영양분의 왕래가 원활하지 않게 되어 피로와 면역 저하를 불러오며 더 나아가 동맥경화, 당뇨병, 콜레스테롤 증가 등의 증상을 불러온다. 이는 뇌졸중을 불러오는 고위험자 요인들이다. 레시틴은 단순 기억력 강화뿐 아니라 각종 혈관 질환 예방에도 큰 도움을 준다. 우리가 레시틴을 어떻게 접하고 관리하느냐에 따라 뇌졸중 예방과도 깊은 관계를 가지게 된다. 레시틴이 많이 함유된 음식으로는 대표적으로 콩, 간, 계란 노른자, 콩 가공품, 콩류, 옥수수 기름 등이 있다. 단, 뇌졸중 예방만을 고려하여 레시틴을 과다 섭취하면 체질에 따라 두드러기, 가려움 증상을 포함하여 복통, 설사를 겪을 수 있다. 베타카로틴 1831년 비렐름 파켄로더가 당근의 뿌리에서 적자색 색소를 분리해냈는데 이를 당근에서 이름을 따와 카로틴이라고 명명했다. 이후 여러 연구를 통해 카로틴이 비타민 A로 전환되는 것이 밝혀졌는데 당근에서 분리한 카로틴이 단일 물질이 아닌 알파, 베타, 감마의 혼합물임이 밝혀졌다. 베타카로틴은 비타민 A의 전고 물질로 체내에서 비타민 A로 전환된다. 전고 물질은 일련의 생화학 반응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우리 몸이 지용성 항산화제의 일종인 카로티노이드를 필요로 할 때 카로티노이드의 일종인 베타카로틴은 비타민 A로 쉽게 전환되어 프로비타민 A라고도 불린다. 비타민 A로 전환되는 비율이 다른 프로비타민 A의 2배가량 된다. 여러 과일이나 채소 등 다양한 식물성 식품에서 발견되며 노란색, 빨간색, 오렌지색 등의 색소를 보인다. 베타카로틴은 안과 질환, 축농증, 관절염을 예방하는 데 큰 효과를 보인다. 이와 더불어 뇌졸중 예방에 탁월한 효과가 있다. 하버드대학교 의과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베타카로틴이 많이 들어있는 음식인 당근을 매일 먹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뇌졸중에 대한 위험도가 약 60% 이상 줄어든다고 보고했다. 베타카로틴을 다량 함유한 시금치도 비슷한 조건에서 약 40% 이상 낮았다고 보고되었다. 이와 같은 결과가 나온 것은 베타카로틴이 몸속 독소를 배출해 줄 뿐만 아니라 혈관을 강화시키는 효능이 있기 때문이다. 혈관 내피 세포의 염증을 줄여 동맥 내의 혈액 응고를 막아줌으로써 동맥경화, 심근경색 등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이다. 그런데 한 연구에 따르면 베타카로틴으로 뇌졸중에 대한 예방 효과를 얻으려면 최소 2년은 꾸준하게 섭취해야 한다고 보았다. 긴 삶에서 보면 그다지 길지 않은 시간이지만 목표치를 두고 꾸준하게 움직이기에는 무조건 짧다고 보긴 어렵다. 물론 뇌졸중을 예방하기 위한 의지가 굳건한 사람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 베타카로틴을 많이 섭취했다고 해도 우리 몸은 필요한 양만큼만 비타민 A로 전환된다. 다만 흡연을 하거나 고농도의 보충제와 같이 섭취하면 눈과 피부가 노랗게 변하기도 한다. 물론 복용을 중단하면 다시 정상으로 돌아온다. 베타카로틴이 많이 들어간 식품으로는 대표적으로 당근, 고구마, 시금치, 민들레 잎이 있다. 마그네슘. 마그네슘은 우리 몸에서 네 번째로 많은 미네랄로 칼슘, 인과 함께 주요 미네랄로 불린다. 체내 마그네슘의 약 60%는 뼈에 함유되어 있으며 나머지는 혈액, 체액, 근육 등에 함유되어 있다. 몸에서 일어나는 500여 가지의 대사작용에 마그네슘이 필요하므로 신체 거의 모든 세포에 마그네슘이 함유되어 있다고 보면 된다. 마그네슘은 일반적으로 혈당과 인슐린을 조절하고 근육과 신경의 기능을 유지한다. 또한 해독 작용을 돕고 단백질 합성 촉매 등의 역할을 한다. 특히 혈당과 인슐린 조절은 뇌졸중과 깊은 관계가 있다.
2012년 미국 임상영양학회지에 실린 연구에서는 마그네슘 섭취와 뇌졸중의 상관관계를 밝혔다. 실험자들은 2년 동안 마그네슘을 섭취했는데 하루에 권장하는 섭취량보다 100mg이 늘어날수록 뇌졸중 위험은 약 8%씩 줄어들었다. 그 이유는 마그네슘이 혈류로부터 당분을 제거하는 호르몬인 인슐린을 방출하게 하여 혈당 조절을 돕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뇌졸중 유발의 고위험 인자 중 하나인 당뇨 발생률이 확연히 줄어드는 것이다. 앞선 실험에서도 마그네슘을 많이 섭취할수록 제2형 당뇨병의 발병률이 낮아졌다. 또한 마그네슘 결핍은 피떡인 혈전을 유발하고 혈전이 아주 커지면 혈관을 막아버린다. 혈관이 막히면 고혈압의 발병률이 높아지고 자연스럽게 허혈성 뇌졸중을 불러오게 된다. 마그네슘이 부족하면 주로 발생하는 게 눈꺼풀이 파르르 떨리는 잔떨림 혹은 금파동증이라는 증상이다. 자신도 모르게 눈꺼풀 떨림 등 무의식적으로 특정 부위 근육이 수축하며 경련을 일으키는 것이다. 그런데 눈떨림 증상은 뇌졸중의 전조 증상 중 하나인 안면 신경마비와도 연관성이 있다. 일반적인 잔떨림은 대부분 금방 사라지거나 길어도 한두 달 정도이다. 그런데 눈떨림 증상이 너무 잦으면서 오래 지속된 채 점차 정도가 심해지면 뇌졸중 전조 증상으로도 볼 수 있어 병원 검진을 받아봐야 한다. 마그네슘이 풍부한 음식으로는 견과류, 호박씨, 참깨, 시금치, 오징어, 굴, 옥수수, 현미밥 등이 있다. 그런데 마그네슘은 편식하지 않더라도 충분한 섭취가 어려운 성분이다. 이런 경우에는 식약처 인증을 받은 마그네슘 관련 건강기능식품을 권장량에 맞추어 섭취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다. 마그네슘과 동시에 칼슘, 아연 등을 보충할 수 있는 건강기능식품을 섭취하는 것도 부족한 성분을 채우는 방법이 될 수 있다. 레시틴, 베타카로틴, 마그네슘 성분을 제외하고도 뇌 건강에 좋은 영향을 미치는 성분들이 많다. 그중 대표적인 것으로 셀레늄은 뇌졸중, 암, 협심증 등 3대 질병을 예방하는 대표적인 항산화 미네랄이다. 항산화란 산화의 억제를 의미하는데 세포의 산화는 곧 세포의 노화를 의미한다. 셀레늄은 혈관에서 혈액이 응집되는 것을 막아 뇌졸중, 협심증 등 뇌심혈관계 질환을 방지하는 역할을 한다. 이 밖에도 염증 억제 반응, 갑상선 기능 강화, 면역력 강화, 관절염 예방 등의 효과가 있다. 다만 신체는 적정 권장량인 소량의 셀레늄을 필요로 하는 만큼 장기간에 걸쳐 너무 다량을 섭취하면 구역질과 구토로 시작하여 우울증, 신경과민 등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적정 권장량을 지켜서 섭취하는 것이 중요하다. 뇌졸중을 예방하는 7가지 식품. 뇌졸중은 단일 인자에 의한 질환이 아닌 복합적인 요소들의 총체적 질환에 가깝다. 그렇기에 어떤 식품 하나만 먹는다고 해서 뇌졸중이 예방되거나 치료되진 않는다. 그러나 혈액을 맑게 하고 콜레스테롤을 낮추고 면역에 도움이 되는 식품들을 꾸준하게 섭취한다면 뇌졸중 예방과 회복의 확률을 높일 수 있다. 하지만 그렇게 범위를 좁힌다 하더라도 뇌졸중에 도움이 되는 식품이 너무 많다는 게 문제이다. 시중에 알려진 뇌졸중 예방 식품만 해도 100여 가지에 가까울 것이다. 고민 끝에 뇌졸중의 예방과 회복에 도움이 되는 식품 7가지를 소개하려 한다. 검정콩. 콩은 한자어로 대두라고 한다. 열매의 크기와 색깔에 따라 여러 가지로 나뉘는데 종류와 상관없이 여러모로 건강에 좋은 식품이다. 그 중에서도 검정콩은 약콩이라고 불릴 만큼 몸에 좋은 효능을 많이 가지고 있다. 한의학에서 검정색은 콩팥의 기운을 강하게 하는 색으로 인식된다. 콩팥의 기운이란
호르몬의 작용과 혈이 허한 것을 돕는 보혈 작용과 관련이 있다. 동의보감에 따르면 몸에는 오장육부에 적이 쌓여 있는데 적이 쌓이면 안 좋은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고 한다. 이때 적을 흩어주는 효능을 하는 것이 검정콩이다. 식료본초에는 중풍으로 입을 열지 못하여 말을 하지 못하고 구안화사와 반신불수가 있는 것을 치료한다. 흑도를 매우 뜨겁게 볶고 이것을 술에 담가 두었다가 하루에 3번씩 마신다. 이것을 두림주라고 한다. 라고 기술되어 있다. 또한 식물성 단백질과 식이섬유가 많아 혈관 내 콜레스테롤을 배출시켜 각종 혈관 질환에 도움을 준다. 한 연구에 따르면 일반 콩과 비교했을 때 노화 방지 성분이 4배나 많다고도 하는 만큼 성인병 예방에 큰 효과를 보인다. 버섯. 버섯은 대표적인 저칼로리, 고단백질 식품으로 몸의 면역력을 높여 각종 질환을 억제하는 역할을 한다. 버섯류에 들어있는 다당류는 활성산소가 발생하는 것을 억제하는 효력이 있어 세포의 노화를 예방하고 암세포를 막는다. 버섯에는 면역 증강 작용을 가진 베타글루칸이 많아 우리 몸의 콜레스테롤을 낮추면서 면역력을 높인다. 베타글루칸은 혈당치를 떨어뜨리고 혈액을 맑게 하여 혈압을 조절하는 효능이 있다. 특히 신진대사가 떨어지고 몸을 방어하는 면역력이 떨어지는 겨울철에 더욱 효과가 있다. 그중 대표적으로 표고버섯, 송이버섯, 잎새버섯을 권장한다. 동의보감에서 표고를 마고라 하여 성질이 평하여 차고 따뜻함의 중간이며 맛은 달며 독이 없다고 했다. 신을 즐겁게 하고 위를 열어주며 토하고 설사하는 것을 멈추게 한다고 했다. 송이버섯은 소울 기운을 받으면서 돋는 것으로 버섯 가운데 제일이라 평하였다. 콜레스테롤 수치를 떨어뜨리고 혈액 순환을 좋게 하는 성분이 있어서 동맥 경화, 당뇨병, 고지혈증에 효과가 있다. 특히 햇볕에 말린 송이버섯은 비타민 D 덩어리라 할 만큼 영양분이 많아 면역력을 키운다. 잎새버섯은 대중이 잘 모르는 버섯인데 필자는 향은 송이요, 맛은 잎새라고 자평한다. 베타글루칸 함유량이 압도적으로 많은데 송이버섯의 약 2배로 알려졌다. 면역세포가 약해지면 자극을 주어 활성화시키고 혈당치가 상승하는 것을 막는다. 마늘. 마늘은 미국 타임지가 선정한 세계 10대 건강식 중 하나인 만큼 풍부한 영양소를 가지고 있다. 강한 냄새를 제외하고 100가지 이로움이 있다고 하여 일회백리라고도 불린다. 마늘은 보양 효과가 뛰어나게 높으며 항균작용, 항암작용, 소염작용이 뛰어나다. 마늘은 한의학의 기미론에서 신원한 약성이 있어서 한과 습을 없애주고 육류를 소화하는 힘이 크다. 마늘은 대중적으로 항암작용이 가장 높은 식품으로도 널리 알려져 있다. 중국의 상민이가 편찬한 항암본초에는 마늘 추출액이 생쥐의 복수암, 유선암, 간암 등의 암세포를 억제하는 비율이 무려 70에서 80%가 된다고 했다. 마늘에는 알리신과 셀레늄이란 성분이 다량 함유되어 있다. 알리신은 강력한 살균 작용과 면역력 강화에 도움을 주며 셀레늄은 호흡 과정에서 체내로 들어온 산소가 대사되는 과정에서 생성되며 세포막을 손상시키고 우리 몸이 자연적으로 회복되는 것을 방해하는 물질인 활성산소를 줄여주는 역할을 한다. 배. 배는 수분 함량이 85% 이상으로 높다. 식이섬유가 많아 서양식 식생활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대장암, 유방암, 비만 관련 암 등의 발생 확률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 기관지에 좋은 루테올린 성분이 들어있어 기침을 먹게 하고 가래를 없애준다. 한의학에서는 배를 이라고 한다. 배는 맛은 달고 시큼하며 성질은 평하고 독이 없다. 동의보감에는 배를 두고 그 성질이 따뜻하며
몸속의 열과 독소를 없애주고 딱딱하게 굳은 종기와 종양의 소인을 제거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폐는 열을 치료하는 효능이 있어 열병으로 진액이 손상되어 가슴이 답답하고 갈증을 일으킬 때와 소갈증의 갈증을 멈추게 한다. 위장에 열이 쌓여 생긴 변비 증상에도 개선 효과를 보인다. 또한 한의학에서 암의 원인으로 알려진 어혈과 비정상적인 체액을 뜻하는 담음을 없애는 효능이 있어 몸속의 노폐물을 배출하는 데 도움이 된다. 당나라의 맹선이 편찬한 신묘본초에는 폐를 두고 중풍으로 갑자기 말을 못하는 환자에게 폐를 짓지어 즙을 내어 자주 먹인다고 되어 있다. 폐는 자체적으로 서늘한 성질을 가지므로 몸이 찬 사람이나 폐나 위장 점막의 건조감을 개선시키려면 폐를 찌거나 데쳐 먹으면 도움이 된다. 특히 자연산 돌배에는 재배하는 배의 3에서 5배의 약효가 있다고 알려져 있다. 토마토. 유럽에는 토마토가 익는 계절에는 의사 얼굴이 파랗게 질린다는 속담이 있다. 즉, 토마토가 질환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데 뛰어나므로 의사가 별다른 할 일이 없다는 뜻이다. 토마토에는 강력한 항산화 물질인 라이코펜과 플로보노이드, 루틴, 퀘르세틴 등이 풍부하다. 특히 라이코펜은 천연 색소 성분인 카로티노이드의 한 종류로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효과가 비타민 E의 100배, 베타카로틴의 2배나 된다. 이로 인해 뇌로 향하는 혈관의 혈전 생성을 막아주며 암세포의 성장 속도를 느리게 만든다. 루틴 성분은 혈관을 튼튼하게 하고 혈압을 내리는 역할을 한다. 한의학에서는 열이 나면서 갈증이 나거나 더위를 먹어 속이 답답하면서 열이 날 때 토마토가 적합하다고 본다. 또한 고혈압, 심장병, 간병 등에도 효과를 보인다. 단, 토마토는 성질이 차서 몸이 차면서 생리통이 있는 여성, 비위가 찬 사람에게는 잘 권하지 않는다. 또한 익지 않은 토마토는 먹으면 어지럼증, 구토 등을 유발할 수도 있다. 참깨. 한의학에서 참깨는 흑지마, 호마 등으로 불린다. 참깨는 맛은 달고 성질은 평하다. 간과 콩팥을 보호하고 오장을 촉촉하게 하며 심장을 강화하고 어혈을 풀어주는 효과가 있다. 참깨에는 리놀레산, 리놀레이산, 세사민 등의 성분이 다량 함유되어 있는데 이는 혈액 내 콜레스테롤 수치를 줄이며 피부 점막의 회복을 돕는다. 그 중에서도 세사민은 혈관 이완과 혈류량 증가를 돕는 산화질소 생성을 촉진하고 혈관 수축 물질의 생성을 낮춰 혈압 강화에 상당히 효과적이다. 이러한 항산화 성분들은 근육과 뼈를 튼튼하게 할 뿐 아니라 체력 회복에도 큰 도움을 준다. 이러한 참깨의 효능을 빗대어 효마자라고도 하는데 노부모에게 참깨를 드리면 효도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동의보감 탕액편에서 수천 가지 약재와 식품 중에서 가장 처음으로 등장하는 이유일 것이다. 참깨는 생으로 먹는 것보다 볶으면 항산화력이 더욱 높아진다. 실제로 참깨보다 참깨를 가공하여 만든 참기름의 세사미놀 함량이 더욱 풍부하다. 미국 고혈압학회의 연구에 따르면 고혈압 환자에게 참기름이 효능이 있다고 밝혀졌다. 고혈압 환자가 매일 참기름 3파이브치를 섭취한 결과 최고혈압이 166에서 134로 최저혈압은 101에서 84.6으로 떨어졌다. 양파. 양파는 5대 영양소인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비타민, 무기질 함량이 그렇게 높지 않다. 그럼에도 건강에서 늘 빼놓지 않고 언급되는 이유는 피를 맑게 하여 혈관 질환을 예방하기 때문이다. 양파에는 알리신, 퀘르세틴, 페쿠친, 플라보노이드 등과 같은 성분이 많은데 이들은 혈액이 굳는 것을 억제하여 혈액을 원활하게 흘러가게 하며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통해 혈관벽을 튼튼하게 해준다. 특히
퀘르세틴은 양파 속보다 껍질에 60배가량 더 함유되어 있다고 한다. 중국에서 기름기 있는 음식이 상당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동맥경화, 뇌졸중 등 성인병 발병률이 낮은 원인으로 양파를 언급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또한 양파의 풍부한 아미노산은 몸속 독소 배출에 효과적이며 섬유질이 많아 장 속에 유익한 박테리아가 증식할 수 있도록 돕는다. 양파를 두고 식료본초에는 속을 따뜻하게 하고 음식을 잘 소화시킨다는 기록이 있다. 양파를 가열하면 유화프로필이라는 성분은 줄어들지만 가열 정도에 따라 트리슬피드라는 성분과 세피엔이라는 성분으로 변해서 이들 성분이 혈압을 내리는 역할과 콜레스테롤이나 중성 지방의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 작용을 한다. 피해야 하는 식품도 존재한다. 뇌졸중 예방에 도움이 되는 식품이 있다면 반대로 피해야 하는 식품도 존재한다. 물론 뇌 건강에 좋지 않다고 해서 무작정 멀리할 수는 없다. 그런 식품일수록 우리 일상에서 자주 접하기 때문이다. 트랜스 지방이 건강에 좋지 않다는 건 일반 상식을 가진 성인이라면 대부분 아는 사실이다. 그럼에도 트랜스 지방이 많다고 알려진 과자, 패스트푸드 등을 끊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빠르게 배를 채워야 하는 바쁜 현대인일수록 트랜스 지방과 더욱 가까울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뇌졸중 예방을 위해서 몇 가지는 반드시 멀리하는 습관이 필요하다. 완전히 끊지는 못하더라도 천천히 멀어져야 한다. 그것마저 안 된다면 적어도 이러한 부분이 몸에 좋지 않다는 정도는 이해해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소개할 두 가지는 글루텐과 당분이다. 글루텐. 글루텐은 물에 녹지 않는 불용성 단백질로 밀, 호밀, 보리 등 곡류에 주로 존재한다. 많은 사람이 즐겨 먹는 빵, 국수, 라면, 과자 등에 다량의 글루텐이 함유되어 있으며 밀가루로 만든 음식과 직접적인 연관성을 보인다. 흔히 말하는 강력분, 중력분, 박력분 등 밀가루의 종류는 단백질의 양에 따라 나뉘는데 이 단백질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글루텐이다. 수타 자장면을 만들 때 반죽을 열심히 치대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는 글루텐을 많이 나오게 해서 쫄깃함을 늘리기 위함이다. 글루텐의 양이 음식의 맛을 좌우하는 것과는 별개로 건강에는 그다지 좋지 않다. 글루텐은 위와 장에서 완전히 분해되지 않고 소장에 남아 장 점막의 면역 체계를 자극하고 염증을 유발한다. 뇌의 화학작용에도 영향을 미쳐 신체적, 정신적 피로를 불러온다. 이러한 증상이 뇌에 반영되는 것을 가리켜 글루텐 실조증이라고도 부른다. 글루텐이 뇌의 일부를 손상시켜 현기증을 일으키며 심할 경우 걷기와 말하기가 어려워지고 마비가 오는 등 뇌졸중과 같은 증상을 유발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글루텐 실조를 초기에 확인하면 글루텐이 포함된 밀가루로 만든 음식을 먹지 말자는 의미를 가진 식이요법인 글루텐 프리 식단으로 간단히 치료할 수 있다. 그러나 초기 증상이 복부 통증, 가스, 설사, 변비 등인 만큼 초기에 발견하긴 쉽지 않다. 다만 글루텐이 뇌질환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가 아직 많지 않은 만큼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한 사항이다. 당분. 우리나라의 식문화에서 탄수화물의 비중이 높은 만큼 탄수화물의 주요 성분인 당분의 섭취량도 자연스럽게 증가한다. 그러한 현상을 보며 필자는 당분 없이 못 사는 한국인이라고도 표현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2013년 기준으로 한국인의 일일 평균 당류 섭취량은 72.1g, 총 에너지 섭취량의 14.7%라고 했다. 이는 세계보건기구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권하는 성인 하루 당류 섭취량, 권장 칼로리의 10%, 약 50g, 약 1.5배에 이르는 양이다. 특히 2017년 8월 14일에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이 보도한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 청소년의 일평균당 섭취량은 다른 연령에 비해 높고, 이 중 가공식품을 통한 당 섭취량은 세계보건기구의 당 섭취량 기준을 넘는 수준으로 나타났다. 실제 가공식품을 통해 섭취한 당이 하루 권장 열량의 10%를 초과할 경우 비만, 당뇨병, 고혈압 유병률이 39.0%, 41.0%, 66.0%로 각각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나서 건강의 위험 요소가 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당분은 도파민과 같은 호르몬 분비를 촉진시키는데 이는 중독 현상을 유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의해야 한다. 일정 수준의 도파민은 집중력을 불러오지만 어느 정도의 기준을 넘어가면 집중력뿐만 아니라 기억력에도 문제를 유발시킨다. 또한 당분은 기분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세로토닌에 영향을 미친다. 세로토닌이 자주 분비되면 쉽게 고갈이 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우울증 증상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 당분은 천연 당분과 첨가당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 둘은 화학적으로 볼 때 같은 물질이지만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완전히 다르다. 실제로 2015년 세계보건기구는 천연 당분과 첨가당을 명확하게 구분했다. 첨가당은 여러 질환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칼로리 섭취량의 10%를 초과하지 않도록 권장했지만 이러한 권장 사항이 천연 당분에는 적용되지 않았다. 천연 당분의 대표적인 식품으로 과일을 들 수 있다. 대부분 과일이 달게 느껴지는 이유는 당분 때문인데 가끔 과일을 많이 먹으면 당분과 관련하여 우려하는 경우가 있다. 과일에 있는 천연 당분은 머리를 쓰고 몸을 움직이는 연료로 쓰인다. 오히려 천연 당분을 섭취하지 않으면 우리 몸이 필요로 하는 주요 에너지원 중 하나를 포기하는 셈이 된다. 또한 과일 섭취를 통해 식이섬유, 단백질, 비타민, 미네랄 등의 영양소를 얻을 수 있다. 물론 아무리 좋은 식품이라도 과다하게 섭취하면 안 좋은 영향을 불러올 수 있다. 천연 당분일지라도 과다 섭취하면 혈당 수치를 높이며 인슐린 저항성을 유도하여 복부 비만의 원인이 될 수 있다. 당분과 관련해서 생기는 문제 대부분은 첨가당에서 발생할 수 있는데 첨가당을 대표하는 식품으로 설탕을 들 수 있다. 앞서 필자가 한국인을 당분 없이 못 산다고 평했는데 그에 따른 증거가 설탕이다. 한 예로 우리나라 일일 당분 섭취량 중 대부분이 설탕에서 발생한다고 볼 수 있다. 설탕은 값이 싸고 저장도 쉽다. 우리 일상 어디에서든 발견할 수 있다. 어떠한 음식이든 설탕만 넣으면 달콤하고 맛있다고 표현할 정도로 만능 조미료이기도 하며 일시적이지만 에너지를 불러일으키기도 한다. 필자가 어릴 때 감기 기운이 있거나 몸에 힘이 없으면 어머니가 설탕을 따뜻한 물에 풀어주셨는데 그 물을 마시면 없던 감기마저 낫는 느낌이 들었다. 이러한 설탕의 효과들은 중독성을 불러일으키는데 이 중독성이야말로 여러 단계의 병리학적 변화를 거쳐 뇌졸중을 유발하는 요인으로 발전할 수 있다. 그런데 설탕은 다당류인 과일과는 달리 단당류에 속한다. 일반적으로 다당류는 식품을 통해 섭취된 탄수화물이 여러 단계의 소화기관을 거친 뒤 포도당의 형태로 소화되지만 단당류는 특별한 소화 단계를 거치지 않고 우리 몸에 바로 흡수된다. 이는 혈당과 중성 지방을 높여 뇌졸중 발생 위험도를 높이는 역할을 한다. 우리 몸은 일시적으로 오른 혈당을 다시 끌어내리기 위해 많은 양의 인슐린이 빠르게 분비되는데 혈당치가 급속하게 오르락내리락하기 때문에 집중력도 떨어져 쉽게 피곤해진다. 또한 설탕은 흡수가 빨라 일정 시간이 지나면 허기와 공허감을 느끼게 만들어 과식을 유도한다. 그리고 위액의 분비를 지나치게 촉진하여 억지로 위를 팽창시켜 위경련까지 유발시킬 수 있다. 설탕이 비만,
혈압, 뇌졸중 등 각종 성인병의 원인으로 지목되면서 기존 설탕의 단맛을 내던 설탕, 물엿, 조청을 대신해 단맛은 내면서도 칼로리가 낮은 올리고당, 무가당, 결정과당, 저칼로리 감미료 등이 주목받고 있다. 예를 들어 결정과당은 옥수수에서 순수 과당만을 추출한 설탕 대용 감미료로 단맛이 상쾌하고 깔끔한 편에 속한다. 감미도가 설탕보다 1.5배 높아서 설탕보다 적은 양만 사용해도 단맛을 충분히 살릴 수 있다. 혈당 지수 또한 기존 설탕의 3분의 1 수준으로 낮아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설탕 대용으로 가장 인기 있는 올리고당도 감미도가 설탕의 50%지만 칼로리는 2분의 1에 불과하며 비피더스균의 증식에도 도움을 준다. 그러나 늘 그렇듯 과함을 언제나 주의해야 한다. 앞서 언급한 제품마저도 무분별한 믿음은 두지 않는 것이 좋다. 무가당, 무설탕이라고 해서 설탕과 당이 전혀 없다고 볼 수는 없다. 식품위생법상 100ml 당 0.5g 미만일 때는 물을 사용할 수 있다. 또한 무가당은 인위적으로 설탕을 첨가하지 않았다는 의미일 뿐 이미 당이 함유되어 있을 가능성도 존재한다. 설탕을 비롯한 과도한 당의 섭취로 인해 당뇨, 비만 등의 성인병을 가졌다면 반드시 전문 의료기관의 상담을 받아야 한다. 상담 후 기존의 설탕 대신 대체할 수 있는 적합한 감미료를 알려주며 설탕의 대사에 소모되는 비타민을 권장해 줄 것이다. 중요한 것은 너무 늦어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중독에서 벗어나기란 쉽지 않다. 왜냐하면 필자에게 진료받으러 오시는 분들 중 적절한 시기에 오는 환자도 있지만 이미 중독에 깊이 빠진 상태에서 오는 사람도 많았기 때문이다. 필자를 비롯한 의사들은 질병을 예방하고 치료를 하는 사람이지만 그곳까지 발을 내딛도록 하는 사람은 바로 자기 자신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 여러분, 국민건강주치의 박주홍 박사의 뇌졸중 이야기 어떠셨나요? 뇌졸중 예방을 위해서는 기존의 식습관뿐만 아니라 생활습관, 운동습관 등을 개선해 나가야 합니다. 뇌졸중, 뇌가 바람을 맞기 전에 미리 예방하세요. 이상으로 인생의 품격이었습니다. 하루하루 당신의 품격이 더 빛나길 바랍니다.